오늘부터 이제 반야부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반야부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대승불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경전에 반야경 말고 반야부는 반야경 계열을 전부 합쳐놓은 거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엄경도 화엄경이 있고 화엄부가 있고, 그래서 덩치가 큰 것들은 이렇게 부라고 나누는 거는 여러 경전들을 거기다 집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부라고 하는 경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대품반야경, 25,000송 반야경, 뭐 소품반야경, 뭐 8,000송 반야경, 그 다음에 금강반야경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수반야경, 방광반야경, 광찬반야경, 도행반야경, 채석반야경, 반야이치경,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거를 전체를 모아놓은 합본이 있습니다. 합본. 그게 600권짜리의 대반야경. 대반야경. 너무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읽어보기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걸 번역한 사람이 현장 스님인데, 현장 스님도 번역하는 걸 주저했다고 나오죠.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때 현장 스님이 50대 후반이었거든요. 57세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57세쯤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번역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50대 후반이면 가는 나이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사임당이 47에 돌아가셨고, 율곡도 49에 돌아가셨고, 뭐 이런 정도니까 50대를 살았다는 것도 오래 산 거예요. 옛날이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런데 이 장반은 지금 당나라 때 사람인데, 600년대 사람인데,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번역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축약본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번역하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는 다르죠. 읽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잖아요. 번역은 일일이 그걸 다 작업하려고 그러면 일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렇잖아요. 책 한 권을 읽는 시간하고 책 한 권을 번역하는 시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읽어서 요약본으로 하나를 만들자, 중요한 것들만 쫙 추려가지고 요약본을 만들자 라고 제자들하고 협의를 했대요.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 그날 저녁에 꿈을 꾸니까 벼랑에서 떨어지고, 뭐 괴물이 쫓아오고, 맹수가 쫓아와서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현장 스님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부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번역하기로 제자들하고 다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부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이걸 번역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열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삶의 여로에서 내가 이게 원력 사업으로 끝까지 해보겠다 이러고 돌아가시겠다라고 말하니까, 그걸 뭘 어떻게 말리겠어.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하니까, 그날 밤 꿈을 꾸니까 보살이 나타나고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마를 만져, 이렇게 인도식으로 말하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는 게, 그게 수기를 준다, 그다음에 넌 참 기특하다, 착하다, 이런 거예요. 이 정수리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마정수기라고 하거든요. 정수리를 만지는 수기. 넌 참 잘했다, 딱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번역을 완성하고 돌아가십니다. 완성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사연이 있는 거고, 번역 끝내고 몇 달 못 있고 돌아가셨어요. 몇 년 걸렸습니다. 한 4년인가 걸렸죠.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열은 돌아가셨을 때 조문객만 그 당시 한 100만 정도가 운집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뭐 대단한 업적을 했죠. 그래서 600권 반야경을 다 번역을 했고, 600권 번역을 번역했고, 그러니까 반야부의 총 권수는 몇 권이냐? 600권이다.
그럼 이 나머지 책들은 뭐냐? 거기는 이 책들은 별도로도 유행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로도 이렇게 합쳐져 있다.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반야부 안에서 577권째가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그리고 별도로도 유통이 돼요.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 외에도 5종류가 더 있습니다. 비슷한 책이. 그런 걸 보고 이역이라고 그래. 이역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번역본. 다른 번역본. 그 다른 번역본은 똑같은 걸 가지고 다르게 번역한 것도 있고 사람이 다르니까 번역 방식이 달라서 달라진 것도 있고 인도 자체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어 있는 본도 있어요. 판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춘향전 이러면 춘향전이 한 버전이 아니고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취합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춘향전이 있고 그게 이제 이몽룡이 돌아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춘향전이 있고 그런 춘향전 말고도 춘향이 너무 못생겼다라고 하는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이몽룡이 도망가는 거지. 그런 스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몽룡이 끝까지 안 돌아오는 춘향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춘향전이에요. 그 딱 신파조죠. 7, 80년도에 많이 나왔던 조광지처 비슷하게 해가지고 끝까지 남자를 위해서 뭐 희생하고 뭐 공장 다니고 이러면서 해줬더니 남자가 결국 사법고시에 시험 합격하더니 부잣집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이렇게 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스토리 비슷한 춘향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버전에 대해서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본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번역하면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버전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금강경 하나만 놔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구마라집본 외에도 5종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성이 있는 거를 반야부라고 하고 그것에서의 총선은 대반야경. 그러니까 대반야경 안에 다 들어는 있어. 하지만 이런 이본들까지 다 들어있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정본 세트. 정본 세트를 넣은 게 대반야경 600권. 그래서 대반야경을 600권을 만드니까 너무너무 책이 많아서 그걸 읽을 수가 없대요. 좋은 줄은 알겠는데 못 읽겠어요. 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반야 공사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의 핵심이 이 책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읽으려니까 깝깝하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나는 저 600권 중에서 한 권을 추리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게 한 권만 뽑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뭘까? 가장 핵심은 뭘까? 그렇게 해서 한 권을 추린 게 금강경. 577권째인 금강경.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맛보기는 그렇고 한 대목만 딱 한번 해보자. 한 대목만 해보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한 대목만 하면 그 전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코끼리 아니 뭐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한 부분만 만지기 때문에 코끼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뭐 상아 예를 들면 코끼리 하면 가장 상징이 귀, 상아, 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상아 단가가 제일 비싼 게 상아니까 상아라고 치고 상아를 만져봤어. 그러면 이게 코끼리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권만 하지 말고 전체를 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그러면 농축하면 어때? 그래서 고운 거지. 전체를 고아서 압축시켜보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엑기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농축 분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기 힘들면 그렇게 만들어서 약으로도 팔잖아요. 그렇게 해서 핵심만 농축시켜서 핵심만 추린 걸 반야심경. 반야경의 핵심이 되는 경전. 280자 반야심경. 그러니까는 600권짜리 더럽게 많은 거를 280자로 추려가지고 보통 이제 270자, 280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목을 빼면 270자, 제목까지 넣으면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제목이 10자거든요. 그래서 제목까지 넣으면 280자.
본문만 얘기하면 270자. 이렇게 해서 추린 거죠. 추린 거. 그렇게 해서 두 종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강경은 한 대목을, 한 토막을 쳐놓은 거고, 그러니까 생선으로 얘기하면 다다닥 토막 쳐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토막을 싹 뽑아버린 거고, 반야신경은 전체를 녹여가지고 그거를 압착시킨 거예요. 근데 압착시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제 형태가 없어진 거죠. 마치 홍삼 액기스를 만들어보면 홍삼의 형태가 사라지듯이.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공식 같은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이론 이러면 E는 MC의 제곱 하듯이 그냥 공식만. 근데 그 공식만 갖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반야경 600권짜리를 읽어보면 이거는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근데 반야신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죠. 이유가 뭐냐면, 아니, 줄이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흥부전을 읽으면 이해가 쉬워요. 춘향전을 읽으면 이해가 쉬워요. 하지만 춘향전을 한 줄이나 두 줄로 압착시켜 보면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 압착시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춘향전 스토리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몽룡과 춘향이 바람이 나서 한 놈이 과거 보러 갔다가 돌아와서 잘 살았음. 이렇게 축약을 해도 다 이해가 되죠. 하지만 그거를 모르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춘향전이라든가 이런 건 다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외국인이 그 얘기를 들으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0권짜리를 다 읽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힘들어도. 근데 이걸 미치지 않고서는 못 읽죠. 미치지 않고서는 못 읽죠. 그래서 예전에 뭐가 있냐면 절첩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첩본. 절첩본이 뭐냐면 병풍처럼 책이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접어져 있는 거예요. 접어져 있는 거. 이걸 600권짜리를 만들어. 600권짜리를 만들어. 그러면 600개가 되겠죠. 이렇게 접어 있는 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 있는 거는, 요거는 권자본. 이거를 권자본이라고 하고, 이렇게 접어 있는 걸 절첩본이라고 그래요. 절첩본. 그래서 뭐 권자본이든 절첩본이든 만들어 놓으면 600개짜리가 되겠죠. 한 덩어리가 이따시만큼 되겠죠. 600권이면 뭐 엄청 많겠네.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같이 글자를 작게 쓸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글자를 뭐 써봐야 다 한자를 너무 작게 쓸 수도 없고, 손으로 쓰고 그걸 뭐 타고 이런 작업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딱 생각해 보면 고려대장경에 있는 글자가 이거보다 클 거예요. 이런 글자보다 클 거예요. 한자보다. 그런 게 현실이니까. 그런 걸로 막 600권을 만들면 겁나게 양이 많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읽지는 않고 전독이라 그래서 요걸 이렇게 넘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쭈르륵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쭉 한번. 절첩본은 이렇게 넘기고 권자본은 폈겠지. 펴서 눈으로 이렇게 한번 찍 보고 다시 말고 이 짓을 했겠지. 그런 걸 보고 전독이라 그래요. 전독. 어떤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절첩본으로 해서 이렇게 계단 이렇게 한 번씩 쭉 넘기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말았다 폈다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말았다 폈다가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말았다 폈다가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이게 경전을 잘 안 핍니다. 자꾸 폈다 저렀다 하면 이게 달아요 또. 그리고 여기 축이라고 맨 끝에 짝대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짝대기 가지고 쫄쫄쫄쫄쫄 이렇게 말아가거든. 근데 그 말면 그게 몇 미터밖에 안 되면 말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한 7, 8미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말다 보면 저도 그냥 장담하는데 모모 스님은 절대 못 말아. 이게 찬찬한 사람이 말아도 제가 진짜 이게 찬찬하게 말았거든.
우리가 그 상원사에서 목조 문수보살상하고 그다음에 저 제석천원상을 우리 복장 제가 박물관에 소인 볼 때 그런 걸 했었는데 거기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보고 이제 살살 말아봤거든. 마르니까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밀리는 거예요. 아무리 반듯이 한다 그래도 밀리는 거예요. 야, 이거 옛날에 어떻게 폈지? 어떻게 피고 어떻게 다시 보지? 그러니까 책 안 빌려준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묶여있는, 한쪽이 묶여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이거 훨씬 후대 책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우리 고려대장경은 전부 이렇게 툴툴 많은 거거든요. 우리 고려대장경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 이게 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중간의 내용을 판단해 보려면 이게 5m짜리고 7m짜리야. 근데 중간의 내용을 보려면 3m는 펴야지. 계속 보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꺾여 있는 책이면 중간에 탁탁탁 넘기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절첩본이 권자본보다는 조금 발달한 모델입니다. 발달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선장본이 이게 선으로다가 옛날에 우리나라 책들이 이렇게 5번 묶거든요. 5번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선장본은 그거보다 더 발달한 이게 찾기가 더 쉽죠. 이건 뭐 그냥 보나만 하잖아. 이렇게 찾기가 더 쉽잖아.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고려 말에 왜구들이 와서 고려 불화도 뜯어갔지만 고려 불화가 그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뜯겼거든요. 많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메인 불화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뜯어갈 수 있는 건 그 당시에는 메인 불화는 벽에다 직접 그렸어요. 그건 못 뜯어가죠.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 아미타 부처님 그림 같은 경우는 아미타 내용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를 지내는 쪽에서 그림들이어서 그런 것들은 아마 별도로 이렇게 두루마리 같이 해서 족자로 해서 이렇게 내렸을 거거든요. 그러면 가져가기가 쉽죠. 또록 말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져가기가 쉽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왜 아미타불하고 관세음보살 이런 그림들이 많으냐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벽에 붙이는 방식으로 돼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메인 그림들은 전부 벽에다 직접 그리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그리는 방식은 지금은 벽에 있는 것도 뜯어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옛날 왜구가 그런 기술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건 훔쳐가는데 그걸 야 이거 잘 해서 뜯어봐.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훔쳐간다고 생각해도 벽에 있는 거 어떻게 뜯어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려 말에 아미타 신앙이 많이 유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물 남은 게 그게 많으니까. 근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뜯어가기 쉬운 것만 가져가서. 근데 그 사람들이 불화만 가져간 게 아니고 경전도 가져갔거든요. 불화가 단가가 셀까요? 경전이 단가가 셀까요? 그 당시는 경전이 좀 세지 않았어요. 응? 어때? 아니 그냥 찍어봐요. 어떻게 더 중요할까요? 어때? 아니 그냥 찍어봐요. 어떻게 더 중요할까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글씨보다 그림이 그냥 평균으로 똑같은 사람의 레벨, 비슷한 사람의 레벨을 했을 때는 그림이 비싸요. 왜? 생각해봐. 손이 많이 가잖아. 손이 많이 가잖아.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글씨는 글씨가 작업 속도가 빠르겠어요? 불화가 아니 그림이 작업 속도가 빠르겠어요? 그냥 수묵화래도 그림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요. 손이 더 많이 가요. 공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그림 쪽이 더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뜯어가는 사람은 그림 뜯어가고 그건 이제 센 놈이었겠지. 그건 몇 개 없으니까. 그리고 경전 같은 경우는 찍어놓은 게 많이 있으면 그거는 뭐 밑에 쫄들도 훔쳐가겠지. 그래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면 일본 사람들은 이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걔네가 요거를 글씨 안 잘리게 잘 접어요. 이렇게 절첩본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일본에 있는 초조대장경 같은 게 일본에 다 저 남선사나 이런 데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걔네가 다 절첩본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원래부터 절첩본으로 만든 거하고 원래는 이렇게 권자본으로 만든 거하고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절첩본으로 만든 거는 이렇게 접을 때를 대비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띄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야 접었을 때 글자가 손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권자본으로 만든 거는 균일하게 떠 있거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아서 쓰는 거니까 중간에 뜨면 이상하죠. 이렇게 글자 자간을 좀 많이 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균일성이 있는데 그거를 얘네가 글자 안 접히려고 글자가 접히는 거는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이 별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약탈에 간 사람도 다 불교인이고 그걸 소장하는 것도 사찰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변형을 시키기는 하지만 그거를 글자를 훼손한다는 건 부처님 가르침을 훼손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해서 접었다고. 그런데도 거기 자간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접었다 폈다를 많이 한 거는 양옆에 약간씩 이렇게 물고 들어가요. 훼손이 된다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자간 간격을 보면 이게 원래 절첩본으로 만들었다가 만들어진 건지 안 그러면 권자본을 만들었다 절첩본을 바꾼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조대장경을 보면 전부 권자본이거든요. 그게 남아있는 건 다 절첩본이고 지금. 일본의 사람들이 갖고 왔으니까. 그리고 600대환야경을 전체를 다 읽고 싶은 사람은 전독을 했고, 풀었다 쩔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문맹이 많아서 스님이라도 문자를 몰라요. 제가 세종대왕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자로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문맹률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세종이 한글을 만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한자 중심으로 쓸 때는 문맹이 높죠. 그리고 스님이라도 당연히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스님이 다 평균이 아니에요. 되게 지식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태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고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 암기력이 비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암기력이 비상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자를 몰라서. 의식집이 한자로 돼 있거든. 한자를 몰라서 암기력이 비상해져. 한자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외우는 거예요. 아니 의식을 해야 되는데 책을 못 봐. 책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왜? 다 한문인데 내가 이걸 읽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님들이 의식들 쓰는 게 몇 개 없는데 옛날에는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각단청이라고 하는 걸 하고 각단불공이라는 걸 했어요. 지금은 떼거리로 불공을 하는 시절인데 예전에는 다 개인 독불공들이거든. 그래서 산신불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산신가에 가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뭐 저 큰 바위 같은데 산신이라고 여겨지는 뭐 바위 같은데 가서 하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그거를 한자를 모르니까 다 외우는 거예요. 책 한 권을 다 외워. 의식집 한 권을 다 외워. 이런 걸 보면 내가 모모 스님은 내가 참 격세지감을 느끼지. 지금은 스님들이 자꾸 한글로 큰 글씨로 돼 있는 거 보고 하니까 이게 못 외우는 거거든. 제가 처음 절에 왔을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식을 어떻게 그렇게 다 외우느냐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때 이런 거 그러니까 한글이 일반화되기 전에 잘 몰라서 한문을 몰라서 나 다 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스님이 내가 당황하는 걸 봤었거든. 제주들이 와가지고 제를 지내는데 제주가 이제 이름을 써라 이렇게 주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옛날 얘기라서 그래요. 제가 옛날 사람이잖아.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덜 옛날 사람이지만 제가 옛날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주가 영감님들이 이제 제주인 경우가 있는데 당신 마누라가 이제 죽어가지고 이렇게 제를 지내면 축원문을 써라 이러면 그 영감님이 한문으로 다 이름을 써주는 거야. 그것도 한문을 좀 잘하는 분들은 좀 날려서 쓰거든. 정자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 양반이 축원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못 읽어요. 야, 축원장을 못 읽어. 그래서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야, 이게 뭔 자냐? 이렇게. 아니 근데 그게 축원할 때 그러면 뒤에 사람이 서 있잖아. 근데 거기서 뭔 자냐를 해버리면
분위기가 급냉합니다. 아니 그 뒤에 있는 사람 제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아이씨 무슨 스님이 이름도 못 읽어?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니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이 든 사람이라 가지고 내가 이제 크게 말을 못 하니까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뭡니다 이렇게 얘기.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잘 못 알아들. 뭐라고?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 자기도 당황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뭐 축원하고 있다가 이게 뭐 땀 삐질삐질 나는 데서 뭐 잘 안 들렸겠지. 참 너무 슬픈 일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문맹이 많아서 이런 전독이라는 게 계속 전통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문맹류라고도 관련이 돼요. 문맹류라고도. 그리고 이런 전독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게 윤장대. 예, 윤장대. 그래서 티벳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서 티벳 쪽에 이런 게 더 많이 발전해 있죠. 윤장대, 뭐 마니차,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마니차, 뭐 룽다, 뭐 이런 것들. 걔네는 뭐 길이라든지 아니면 다리라든지 이런 데다가 깃발, 부처님 경전이 새겨져 있는 이러한 펄럭이는 것들을 쫙 달아놓으면 그 바람을 타고 그 공덕이 날아가고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공덕이 되고 그게 다시 나한테로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풍마라고 하거든요. 바람의 말. 거기 이제 저게 많이 티벳권 쪽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요. 그래서 풍마라고 하거든요. 룽다, 풍마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유적이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우리까지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마곡사에 보면 마곡사 5층 탑 맨 위에 티베트 라마 탑이 있어요. 그걸 풍마동이라고 하거든요. 풍마동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게 원나라 거고 워낙 우리가 그때 티베트 불교나 안 그러면 원나라 사람들에게 압제를 많이 받아서 빨리 달아 없어지라고 해서 풍마라고 그랬대. 바람에 달아 없어진다. 마모되라. 바람에 마모되라. 근데 그게 아니고 풍마라고 하는 거는 바람말. 바람말. 그래서 그 공덕이 바람을 타고 계속 널리 퍼져라.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쪽 같은 경우는 문맹이 많고 나중에는 이제 걔네도 답답하니까 파스파라고 하는 승려가 문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문자가 뭐 그렇게 상태가 우리 한글처럼 그러니까 한자를 다 빌려 쓰고 뭐 이런 그다음에 인도 근처에 있는 나라는 인도말을 빌려 쓰고 이렇게 가지만 결국 자기네 민족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답답한 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만주도 만주 문자를 만드는 거고 우리도 한글을 만드는 거고 티베트도 티베트 문자를 만드는 거고 전부 문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가장 우수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경쟁력이 있는 거 다른 문자들은 다 없어졌죠. 지금 다 없어졌죠. 뭐 만주 문자나 티베트 문자나 그런 거 안 쓰거든요. 잘. 예. 다 없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잘 안 쓰죠. 주류에서 이탈했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뭐 지금 더 잘 살아났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글이 좀 그지 같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게 우리는 모아쓰기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를 모아쓰기 때문에 로마나이즈는 풀어쓰기 문자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다 보니까 그게 뭐 타자치고 이런 데서 훨씬 편하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일반화되고 스마트폰이 되면서 모아쓰기 문자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문자다. 그렇게. 왜냐하면 몇 글자만 가지고도 뜻을 다 전달할 수 있으니까 길게 막 단어들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짧게 탁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그냥 이렇게 안 보고도 문자나 카톡을 치잖아. 이렇게 딱 수업 시간에도 탁 밑으로 치고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엄마에게는 니은 이런 걸 보내고 네 뭐 이런 거 하나 한 글자로 다 초성만 가지고도 조질 수 있잖아. 이거 얼마나 멋있어. 세상에 그런 시대가 됐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문맹들이 많았고 문자의 한계들로 인해서 이런
공덕의 문화, 그러니까 읽지 않더라도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고, 못 읽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걸 이렇게 펼쳤다 이렇게 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또 만족을 못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너네도 읽는 것과 똑같은 방식을 하나를 더 얘기를 해줄게 라고 압착시켜서 짧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진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언. 그래서 진언을 외우면 그것을 읽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총 4가지 방식을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600권짜리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권만 뽑는다. 그게 금강경. 577권째에 있는 금강경. 그거를 엑기스를 추출한다. 반야, 심경. 반야경의 핵심을 모은 경전. 반야, 심경. 심장과 같이 핵심을 모은 경전. 그 다음에 600권을 그래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읽기도 힘들고 문맹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전독. 전독. 전독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전독만 가지고 이제 잘 안 됐을 때 뭔가 이건 읽는 건 아니니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거나 뭐 윤장대로 돌리면 이렇게 손으로, 그건 몸으로 대부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읽는 것과 똑같은 걸 뭘 해보겠다. 그러면 그걸 압착시킨 진언. 진언. 그래서 반야경에 대한 압착 진언이 반야 심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좀씩 다른 거죠.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좀씩 다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다 있을 법한 요구 조건들이죠.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맞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맞춘 합당한.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왜 반야 공사상이 대두할 수밖에 없었는지, 반야경이 대두한 600권짜리가 나올 정도면 뭔가 대단한 사상 변화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게 남인도에서 시작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것의 핵심, 공이라고 하는 것. 공이 제로입니다. 0. 그래서 영의 발견과 공은 진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공이 발견될 때 영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인도 역사를 통틀어서 인도가 인류에게 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면 저는 공의 발견. 공이 없었으면요, 인류 문명 자체가 이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공의 특징은 뭐냐? 실체는 없고 작용만 있다. 실체는 없고 작용만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사상이에요. 영이 그런 거죠. 영이. 십진법에서 영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게 참 진짜 세상 어려워졌겠죠.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건 특성이 개별적인 특징은 없고 다른 것과 붙었을 때만 있기 때문에 실체는 없고 작용만 있는 거죠. 이 멋진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진짜 스티브 잡스 한 100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창의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답을 아니까 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 영에 대한 개념은 진짜 만들어내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더하기 빼기에서 곱하기 나누기로 넘어가는데 인류가 수천 년 이상 걸렸다.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영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래서 영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영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공사상이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반야사상 관련된 공사상 얘기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반야 사상하고 이제 반야 신경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불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도 사람도 그렇고 히랍 사람도 그렇고 똑같은 생각들을 했어요. 인간 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뭘까? 영혼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뭘까? 그게 윤회하고 변화하는 거 아닐까? 윤회는 됐고 지금 어저께 나하고 오늘 내가 연속적으로 우리가 인식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변하지 않는 어떠한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 인간의 본질, 사물이면 사물의 본질, 그것들은 쪼개도 쪼개지지 않는 가장 궁극적인 입자일 것이다. 어떤 핵심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소를 이제 찾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탈레스는 그런 걸 이제 물이라고 하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데미크리토스는 원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자. 그리고 원자가 아톰이잖아요. 그래 그 만화, 데스카 오사무의 만화 아톰까지 다 연결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면 옛날 사람들은 인간이나 어떤 사물의 본질을 계속 쪼갰을 때 안 쪼개지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라고 파악을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몸 안에서 가장 단단한 것, 쪼갰을 때 안 쪼개지는 가장 단단한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 본질. 뭐가 제일 단단하지? 인간의 몸에서 제일 단단한 거. 뼈가 제일 단단하죠. 뼈보다 더 단단한 거 치아. 치아가 더 단단하고. 그래서 뼈하고 치아 숭배라는 게 있고요. 사리 개념에서 이 뼈하고 치아가 원래 사리 개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장 궁극적인 거에 대한 추구를 통해서 결국 뼈하고 치아라고 하는 것과 만나게 된다. 치아가 뼈보다 더 단단해요. 근데 치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 요즘은 이제 워낙 뭐 이런 우리가 사회구조라든지 안 그러면 의료라든지 이런 게 좋으니까 연세가 드셔도 이 치아가 다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60 넘고 뭐 이렇게 되면 진짜 옴팡 없는 분들도 있었거든. 옴팡 없는 분들도. 그래서 통째 틀니를 쓰시는 분도 있었어요. 뭐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치아는 본래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가장 단단한 건 치아지만 어떻게 치아를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것은 부속품인데 어떻게 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그게 뭉텅 빠져나가면 우리가 마치 뇌수술을 했을 때 사람이 기억이 훅 가는 것처럼 뭔가가 돼야 되는데 치아는 빠져도 불편하지. 하지만 박으면 되죠. 물론 뭐 신경은 조금씩 치아가 빠지면 사람이 연결된 신경이 있으니까 뭐 뇌가 조금씩 덜 활성화된다, 자극을 덜 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치아는 본질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리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추구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뼈하고 치아. 그래서 치사리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뼈사리. 뼈 중에는 어디 뼈가 제일 단단할까요? 예? 머리뼈가 제일 단단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골살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전골살이 얘기는, 통도사에 나오는 거고. 이제 맨 처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본질은 가장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걸 거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단단한 건 치아다. 그래서 치아살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하지만 치아는 들쭉날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럼 뼈 중에서 제일 단단한 데를 골라보자. 그게 어디냐? 청골, 머리뼈, 화이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인간이 발전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두개골이 있는 거는 무언가를 보관하기 위한 거지 이게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포장재지, 포장재.
네, 포장재.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그것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것임에 틀림없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두꺼운 포장재를 썼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점점 두껍게 됐다는 건 그만큼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인간의 신체 중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전부 우리가 포장재를 넣어놨다. 그게 진화 과정에서 축적된 결과물이다. 그래서 장기 같은 경우도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포장재가 있는 게 갈비뼈고 이렇게 보호막을 하나 싸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이 갈비뼈는 장기는 손상을 입어도 치명적 장기 몇 가지 외에는 사람이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도리가 있는 거고 머리처럼 이렇게 단단하거나 이렇게 틈새 없이 쫙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온도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단순히 단단한 것만 씌워놓은 게 아니고 온도하고 관련된 것도 뭔가를 해놨다. 그게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인간이 왜 털이 없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모든 영장류는 털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원숭이는 털이 있는데 왜 인간은 털이 없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걸 이제 두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진화 과정에서 한번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는갑다. 원래 물에서부터 모든 생명은 시작이 되는데 그 어느 순간에 인간은 다시 물속으로 한번 더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냐. 그 과정에서 털이 벗겨진 게 아니냐. 그리고 인어전설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설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설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거든요.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아프리카가 더워요. 덥다 보니까 거기 생존에 있어서는 털을 벗는 게 유리하대, 뛰어다니기가. 인간은 약한 동물이고 일반 동물들하고 부딪혔을 때 이길 수 있는 동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군집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후 환경 때가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안 좋아지면서 먹을 게 별로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대. 그랬더니 사냥을 해야 됐대. 그러니까 그냥 풀이나 뜯어먹고 수렵 채집이나 하고, 그 채집 생활을 하고 있다가 수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에 들어갔대. 그런 상황에서 더 열심히 뛰댕기다가 털이 있는 상황에서 뛰면 더운 데서 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뇌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더운 지역 짐승들이 오래 못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력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열이 차는 것도 있어요. 열 차면 못 움직입니다, 사람이.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털을 벗는 게 사냥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생활하는 데는 유리했다. 그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털을 벗었대. 근데 털을 벗는데 털을 다 벗은 게 아니고 인간의 몸에 어떤 부위들은 털이 있죠. 털이 있죠. 눈썹은 왜 있을까? 눈썹은 눈에 이물질 들어가는 거, 차로 얘기하면 와이퍼. 이렇게 하면 일로 직접으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갈라지겠지. 뻔한 거지. 물론 뭐 눈썹이 없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런 차단력이 아주 좋죠. 우리는 눈썹이 많아서 내가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나 눈썹 되게 길어. 나 2cm 막 이래.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눈썹이 짙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한 가지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관상적으로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계속. 관상이 그렇게 나오는데 계속 그렇게 믿고 있는데 뭔가 조금 요즘 나이 먹어서 이제 반신반의해요. 어렸을 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뭐 지금까지 잘 안 되니까. 지금까지 잘 안 되니까. 몰라. 그래도 그 뒤에 뭐 한 방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기다려 봐야지. 원래 그 관상 이런 거 보면 눈썹하고 코가 이제 잘 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귀하고 턱은 약간 돈, 복 이런 거. 성공은 코하고 눈썹. 그리고 제가 그런 거 예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눈이 약간 작은 사람이 원래 돈 있는 사람이라, 돈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눈썹 말고 머리는 당연히 보온제죠. 보온제.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들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직사광선을 피하고 바람층을 넣어서 온도를 낮추는 거죠. 꼬불꼬불한 머리가. 거기 공기층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컴퓨터로 얘기하면 쿨링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게. 예.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모고, 그거는 우리는 좀 추운 쪽에 살아가지고 직모에다가 이제 이렇게 검은색, 그래서 열을 이렇게 흡수하는 쪽으로 발전을 한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쪽 뇌와 관련된 열을 높여주기 위한 보온 기능이 강하고, 저쪽 아프리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냉 기능이 강한 거죠. 보냉 기능이. 그렇게 진화들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카락색에서 돌연변이 하나 나와가지고 뭐 만 년 전인가 12,000년 전인가 돌연변이 하나 나왔대잖아요. 그게 노랑머리, 금발이라는 거죠. 근데 금발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선호해서 개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식을 했대. 선호도가 좋아서. 이유는 그 시절부터, 아니 나는 그거는 늘상 생각을 해요. 도대체 저거를 어떤 사람들이 저 연대까지 저렇게 뽑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유전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처음 시작됐다, 이렇게 해서 시작점을 잡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 사실은 잘 납득이 안 돼요.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10,000년 전부터 그게 미에 대한 생각은 그때도 있었구나, 인간이.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을 때도 저게 이쁘다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쁜 건 뭐예요? 남들은 다 검은 머리인데 노란 머리가 나오니까 이건 특이한 거죠. 전체가 다 노란 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검은 머리가 나왔으면 또 그런 대우를 받았겠죠. 그래서 특수성이 미감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머리에 대한 그러한 보호 부분이 존재했다는 거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이 두개골보다 더 핵심은 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뇌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 뇌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군데 우리나라에는 있죠. 그게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하고, 그게 나중에 그쪽 얘기들이 전파된 데가 봉정암입니다. 봉정암의 불레보탑,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봉정암 안 가봤어요? 봉정암에 가보면 그게 뇌탑이에요. 뇌탑, 뇌사리탑. 뇌사리탑. 뇌사리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뇌사리가 도대체 뭘까? 뇌는 인체 장기 중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빨리 썩는 게 눈, 뇌, 그 다음에 장기예요. 인체 기관 중에서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썩는 데는 눈이죠. 이거는 노출돼 있으니까. 그리고 뇌하고 이 장기들이 썩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장기 중에서 제일 많이 썩는 데는 위하고 그 다음에 장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음식이 부패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균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이라 만들고 할 때 뇌도 뽑아내죠. 뇌도 이렇게 적출하잖아요. 그 뭐 코로 뽑았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살살살 긁어가지고 뽑는데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몰라, 예전에 카이로 박물관 가니까 그 미라 만들던 석판이 있던데, 이렇게 뉘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체를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좀 무서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뇌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게 본질에 대한 추구거든요. 본질에 대한 추구.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제나 오늘에나 아니면 1시간 전에나 1시간 뒤에 나가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속구조, 그 상속체가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추상적으로 가는 거죠. 중국에서도 사람의 본질은 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관상이라고 안 하고 골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를 잘 타고나야 그 사람이 복이 있대. 살은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뼈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보기 위해서 골상이라고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저 뼈 생김새가 어떻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보고 예전에 도골선풍 이렇게 해요. 도인의 뼈, 그 다음에 선인의 풍무,
그래서 그 뼈가 잘 되면 그 기운이 밖으로 이렇게 나온대. 그렇게 나온대. 그리고 그것과 똑같이 일치되는 구조로 나오는 게 풍수지리예요. 그래서 풍수지리에서도 뼈를 봅니다. 산의 뼈를 봐요. 산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산의 뼈를 봐. 그래서 그거를 겨울에 보통 풍수지리 같은 게 겨울에 보죠. 겨울산은 숲이나 나무가 덮여 있는 거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거는 이제 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없을 때 그 산에 이렇게 산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풍수를 하는 사람들은 원래 겨울산을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뼈가 본질이기 때문에 뼈를 통해서 동아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뼈를 통해서 부모하고 자식이 연결돼서 기운이 통한대. 예, 그게 명당의 묘자리를 쓰는 이유예요. 그래서 명당 묘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살이나 근육이나 이런 건 빨리 삭고 뼈만 남는 자리. 뼈만 남는 자리. 뼈가 안 남아버리면 묘자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어디다 써도 관계가 없다. 좋은 자리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뼈를 통해서 자식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당 자리를 실제로 파보면 무슨 일이 나오냐면 명당에서 학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학이 나온다. 명당에서 학이 나온다. 학이 숨어 있다가 나온대, 명당을 파면. 근데 그게 뭐냐면 기운이 이렇게 뭉치는 자리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라 나오는 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 예, 미라 나오는 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 그러니까 뼈가 안 썩으면 좋은 거니까 미라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라는 제일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보면 불이 들어있는 땅은 시체가 금방 까맣게 되고 뼈도 까맣게 돼요. 이장할 때 보면. 그 다음에 물이 든 자리는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잠깁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다 벌레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땅들이 기질이 있어요. 땅에도 기질이 있어. 그거를 안 까보고 외형을 봐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지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관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 같은 사람이지. 의사도 안 까고 알아야 의사지. 무릎이 아파요. 그랬더니 그러면 뚜껑을 열어봅시다. 그러면 의사가 아니지. 그거는 그냥 개도 할 수 있는 거고, 안 까고도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간접적으로 이해를 해서 터득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진단을 내려야지.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열 수 있어야지. 뭐 대빨이나 그냥 엽시다 이러면 그거는 의사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계속해서 여는 방식이었고 지금은 최대한 안 열고 살려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잘 해야지. 그래서 지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땅을 안 열어보고도 그 땅의 내용들을 아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묘자리인데 묘를 써놓고 몇십 년이 지나면 이장하려고 파보면 관이 없어지는 자리도 있다. 관이 없어져. 그래서 파니까 관이 없어. 그래서 파니까 관이 없어. 그래서 뭐 도구를 당했다는 둥 헛소리 하는 집도 있어요. 땅이 움직이는 자리도 있어요. 땅이 움직이는 자리. 그러니까 위까지 전체가 모든 땅은 움직입니다. 우리 있는 땅도 다 움직여요. 하지만 이게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에는 그대로 있고 밑에가 움직이는 땅도 있다니까. 그런 데도 있어요. 마치 물로 얘기하면 이게 위에 물길하고 밑에 물길이 다른 데도 있어요. 물이. 그런 데가 대부분 어디냐면 사람 빠져 죽는 자리들.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왜냐하면 그게 그 흐름 차이에 의해서 와류가 생겨서 이게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이제 심한 자리들은 용소 이런 데는 다 가보면 밑에서 사실은 물이 나오거나 물이 도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죠. 그걸 옛날 사람들은 뭐 귀신이 뭐 땡긴다는 둥, 무슨 뭐 용이 산다는 둥, 뭐 오만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요즘은 우리나라도 수자원이 많이 고갈돼서 그런 자리들을 다 가보면 다 그런 구조예요. 다 그런 구조예요. 몰라, 용이 다 승천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뼈에 대한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히랍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저 남미 쪽에도 있고 뼈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구조는 다 있는 거예요. 동아시아에도 있고. 그리고 뼈를 핵심이라고 본 것도 원시 사회에서는 당연히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막 발전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건 뻔하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추모를 하려고 해. 그러면 나중에 보면 뼈인데 뭐.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신라에 보면 골품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골제, 진짜 뼈, 진골, 그 다음에 성스러운 뼈, 성골 이렇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예전에 뼈만 추려서 따로 매장을 해. 가묘를 써서 한 3년 놔뒀다가 그 뼈만 추려서 따로 장례를 지냈지요. 그걸 골호라고 하죠. 그 뼈만 추려서 뼈 항아리에 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장사를 지낸다라고 해서 장례 장자를 보면 옛날에 어떻게 사람들이 장례를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고인돌 같이 이런 평상, 이런 평상에다가 이게 죽을 사자가 이게 시체예요. 시체를 뉘어놓고 이건 풀초자거든요. 풀초자. 풀로다가 이렇게 덮어놔요. 19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산간벽지하고 도서에 섬 쪽에 이런 풍습이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80년대까지도.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3년을 지나면, 그러니까는 초분이라고 그래요. 이걸 초분이라고. 그래서 풀로다가 이렇게 평상 위에도 올려놓고, 평상 놓고, 시체를 모셔놓고, 풀로다가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저기 다 흘러내립니다. 녹아내립니다. 그럼 나중에 저걸 걷어내고 뼈만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장례를 지내는 골장. 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관 같은 데 담는 경우도 있고, 관 같은 데 담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항아리에 담는 경우도 있고, 항아리에 담으면 골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렇게 뼈를 직접 볼 수 있는 구조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진골, 성골, 뭐 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뼈, 나쁜 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뼈를 볼 수 없으면 골품제가 골제, 품제 이렇거든요. 그래서 뼈에 대한 거 두 가지, 진골, 성골, 그 다음에 품제는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까지. 그래서 육품으로 나누는 거고, 성골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성골이 진평안개로 지금 일반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진평안개를 특수화시키기 위해서 성골을 뒀을 거다. 성골을 주장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성골의 정체성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뼈를 인간의 본질로 생각하고 추모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뼈가 부모 자식 간에 연결된다라는 생각도 존재했었다. 그리고 뼈가 본질이기 때문에 뼈를 잘 타고 나야 그 사람의 기질이 좋다라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뼈를 중심으로 해서 사리신앙, 사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골, 그냥 뼈예요. 원래는 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뭐 구슬 같은 거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훨씬 후대 나오는 거고, 원래는 돌아가신 분을 추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실체로서의 뼈예요. 뼈. 그래서 그러한 사리 구조에는 뼈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치아사리가 있고, 뼈사리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전골사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좀 더 의식이 깨어서 발전된 뒤에는 어차피 머리라고 하는 거는 이 두개골이라고 하는 것은 보관체니까 그 본질은 택배로 얘기하면 포장재잖아요. 상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해서 뇌를 생각하게 된 거고, 그래서 뇌사리라고 하는 개념까지 있고, 뇌사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 뇌사리에 대해서 아마 유일하게 논문에서 언급하는 게 절 거예요. 근데 이건 안 가르쳐줘. 이런 건 쉽게 가르쳐주면 안 돼. 이거 어려워. 뇌가 어떻게 사리로 남을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복잡하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어떤 하나의 이 동일 속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는 변화하는 건데 카멜레온 생각해봐. 카멜레온이 몸 색깔을 계속 바꾸지만 카멜레온이라는 그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 형태가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 색깔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런 동일성이 존재해야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나, 그 다음에 내일의 나를 오늘 지금 계속 나라고 하는 동일 개념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걸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인도가 약간 철학적으로 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미개할 때는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좀 개명돼서 아 그거를 철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신이 만든 거 아니야? 신의 어떤 속성이 인간에게 항상한 속성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트만. 아트만. 금강경에 보면 이 네 가지를 비판하는데 사상 비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해도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은 변해도 어떤 핵심이 있는 거지. 그건 안 변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간다. 핸드폰을 바꾼다고 생각해봐. 예전에는 핸드폰을 바꾸면 전체가 바뀌었는데 요즘은 핸드폰을 바꿔도 클라우드나 이런 데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주면 쓰는 게 거의 비슷해졌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나 아니야? 이렇게. 그건 상속되잖아.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예전에는 새로 사면 진짜 하나하나 입력을 시켜야 되고 예전 투지폰은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을 그냥 새로 사도 거의 다 연결시켜 주죠.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는 핸드폰에 저장하는 게 아마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핸드폰을 분실해도 새로운 핸드폰을 사면 그냥 다시 그걸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은 클라우드라는 또 다른 공간에 저장을 하는 거죠. 지금 벌써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윈도우는 옛날같이 장사가 잘 안 돼.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테슬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그런 거는 다 그 훨씬 밑입니다. 순위로는 별 차이는 없는데 자산 가치로는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클라우드 회사로 바뀌었거든요. 클라우드 회사는 어떻게 보면 외부 저장 회사, 외부 데이터 저장 회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에 찍든 사진을 찍든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그쪽으로 막바로 저장이 되면 핸드폰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보는 기능만 있는 거지. 앞으로는 컴퓨터나 그런 것도 전부 이제 저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삼성이 이익을 봐서 삼성 반도체가 최근에 지금은 이제 죽쓰고 있는데 이제 떡상을 한 거지. 그 클라우드를 만드는 데서 반도체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대규모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니까 반도체 값이 올라가고 삼성이 호황을 누렸던 거죠. 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요 핵심이 나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 핵심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신이 부여한 거래. 완전한 이거는 완전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한 신이 부여한 거래. 그거를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아트만. 저 아트만의 만에서 맨이 나왔다는 거예요. 남자를 나타내는 맨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은 브라흐만이래. 브라흐만. 힌두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의 속성이 들어있고 그것은 안 변하고 나머지는 다 변해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클라우드에 있는 거는 그대로고 그 나머지 핸드폰은 계속 뭐 갤럭시 9, 10, 뭐 11, 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쭉 계속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윤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불교는 저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런 건 증거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하나의 뇌피셜이다. 뇌피셜이라는 말 아세요? 요즘 애들이 쓰는 말? 대가리 굴려갖고 그럴듯하게 지어낸다는 얘기예요. 언뜻 말로 들어보면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증거는 없고 이런 거예요. 그냥 통밥. 여러분 세대의 용어를 쓰면 통밥입니다. 통밥 굴리는 거예요. 단 설득력 있는 통밥.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비 과학이지. 네, 사이비 과학. 그래서 그럴듯한데 실제로 마땅히 근거 없음. 뭐 이런 거. 그런 거. 저번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코로나가 안 걸려. 이러면서 카레가 한참 유행했었는데. 그죠? 알고 보니까
인도 죽 쓰고 있죠. 인도 죽 쓰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 먹는 카레 라이스 있잖아요. 카레는 인도 거지만 그 커리잖아요. 그리고 걔네는 가루로 먹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죽처럼 먹잖아요. 스프처럼. 그 카레 라이스의 그 카레는 일본에서 만들었잖아요. 일본에서 왜 카레 라이스를 만드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쌀이나 이런 걸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타민이 부족한 거예요. 비타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각기병이 도는데 이 각기병을 잡을 수가 없대. 각기병이 뭔지 아세요? 다리가 막 퉁퉁 부어가지고 결국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게 비타민 B1인가 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게 부족하면 생기는 거.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한번 배웠을 거야. 각기병, 미나마타병, 이따이병, 이래가지고 수은중독, 납중독, 비타민 결핍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리가 붓고 이러니까 거기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검사를 했대. 비타민 부족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오더래. 근데 전쟁터에서 이 각기병이 돌면 각기병이 돌 수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은 걸 얘네한테 먹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비타민이 요즘은 어느 정도 이상 규모가 있어서 학교나 이런 데서 급식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양분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그게 영양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지. 그냥 배부르게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몇몇 가지 음식만 계속 줘버리면 얘네가 병이 근데 군대에서 그게 퍼져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군인이 싸워야 되는데 지다리가 진짜 절단이 났는데 뭘 싸우기는. 그래서 각기병을 어떻게 치료하지? 라고 생각해서 카레 먹는 사람은 각기병이 안 걸리더래. 카레를 먹는 사람은 각기병이 안 걸리더래. 인도나 서양 사람들은 그 당시에 카레를 먹고 있었는데 각기병이 없더래.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만 각기병이 있더래.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카레 먹고 저 코로나 안 걸린다고 똑같은 생각을 1800년대 말에도 있었던 거야. 그 생각이. 진짜 웃기지도 않지. 그래서 카레를 먹였더니 못 먹지 사람이. 밥에다가 카레 가루를 뿌려줘 봐. 이걸 먹을 수가 있나?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얘네가 안 먹거든. 군인들이. 안 먹고 지랄을 하지. 이런 먹도 못하는 걸 주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먹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 타서 이렇게 저렇게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서 만든 게 지금 그 카레라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카레 하면 그 카레지. 오뚜이 카레. 우리는 그 카레고 인도 카레를 막상 먹으면 야 이거를 먹을 수 있을까? 몰라. 그 비위 좋은 사람은 잘 먹는데 인도 가보시면 비위 좋은 사람 먹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 향신료가 너무 세서 안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각기병을 카레가 한번 막았던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카레를 먹였더니 각기병이 없어졌대. 그래서 그때 사람은 카레가 각기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했어. 아니 진짜 웃기지도 않아.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 않는데 그 당시엔 심각한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랑 똑같지.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해서 아무튼 채소를 넣어서 죽을 끓여주니까 그게 이제 비타민이 보충이 되면서 결국 카레가 막았는지 그 채소가 막았는지 아무튼 막았어.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윤회를 믿고 그다음에 윤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변화예요. 윤회를 다른 걸로 보지 말고 생이 바뀐다라고 보지 말고 그냥 변화한다고 생각해 봐요.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이렇게. 그리고 그 시간의 사이클이 좀 더 커지면 그게 윤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런 핵심이 존재한다는 거를, 저런 아트만 같은 핵심이 존재한다는 거를 네가 어떻게 증명할래? 라는 회의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어? 신이 너에게 뭔가 꽂아줬다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윤회의
상속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한쪽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고정된 거, 안 변하는 게 하나 있고 그 주변을 싸고 있는 것만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마치 눈사람 생각하시면 돼. 눈사람. 눈사람을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거든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요. 하나는 예전에 눈사람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들 때 처음부터 눈을 뭉쳐서 눈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키우는 거지. 어느 정도 이렇게 다다다 키운 뒤부터 굴리거든. 처음부터 굴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다다다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키워서 탁탁탁 결합시키는 거지.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눈이 부족하고 처음에 키우는 게 힘드니까 예전에는 연탄을 많이 썼으니까 연탄재를 가운데 심으로 박아요. 심으로 박아서 연탄재에서 시작하는 거야. 찰흙궁예 생각하시면 돼. 찰흙궁예도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찰흙만 갖고 하는 거. 하나는 뼈대를 놓고 찰흙을 붙이는 거. 이 방식은 여기가 이제 찰흙으로 얘기하면 뼈대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찰흙은 떨어져도 뼈대는 안 변하지. 그리고 눈사람을 만들어서 눈사람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하지만 여기에 실제로는 연탄재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지. 요건 안 변하지. 근데 저게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신이 부여했대.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나 이런 쪽에서는 합리성이라는 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것이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벌어져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빼버립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없어가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무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트만. 아나트만.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신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거야. 단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실생활에 개입하는 것 같지 않아. 특별히 뭐가 나타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없다고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신은 없어가 아니야. 신은 없으면 왜 없는지를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증명해야 돼. 근데 그 증명도 어려워요. 있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지만 없다는 걸 증명하기도 어렵다니까. 어떤 사람이 신선을 믿어. 신선을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신선은 없어 라고 말하면 신선이 없는지 네가 다 찾아봤어? 그러면 어떻게 찾아 그거를. 근데 우리 주변에는 신선이 없어. 그리고 신선이 영향력을 안 미쳐. 신도 마찬가지야. 우리 주변에 신이 없어. 신이 보이지도 않아. 어떤 경우에 신을 본다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기도 중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감흥이 있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지 말고 낮에 나오라 그래. 꿈에 나오지 말고 낮에 나오라 그래. 자기한테만 그런 신의 소리가 들린대. 그냥 하늘에서 대놓고 얘기하라 그래. 크게 얘기해. 무슨 도둑놈도 아니고 무슨 귓속말로 무슨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안 보는 데서 움직입니다. CC 카메라는 24시간 돌아갑니다. 아니 뭐가 두려워서 못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하고는 별 영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죠. 그게 이제 합리적 개념이에요. 공자도 뭐라 그랬냐면 귀신은 경이 원죄하라. 공경하기는 하지만 멀리하라.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남이 믿고 있어. 그러면 그냥 다툼이 생기고 이러니까 굳이 저거를 없다라 그러면 저 사람하고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공경하는 척 해주고 나랑은 관계 없어. 이게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냥 멀리 하는 거예요. 믿는 놈은 그냥 믿다가 그렇게 살고 가는 거고 굳이 이게 영향력도 안 주는데 내가 그거를 있다 없다 하고 싸울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트만이라고 하는 거는 아트만이 없다, 저 실체가 없다가 아니고 저 모르겠다라는 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빠져도 됩니까? 빠져도 되지. 눈사람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눈에서 시작하는 눈사람도 있지.
그거는 실체가 없지. 실체가 없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데이터 얘기했었잖아요.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어도 옮겨간다. 그 데이터는 고정불변한 게 아니고 계속 변화되는 데이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거를 일부 전화번호는 더 넣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뺄 수도 있는 거고 사진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사진을 뺄 수도 있고 그걸 내가 계속 작업하죠. 물론 작업을 해도 총량은 대부분 늘어납니다.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진짜 안 쓰는 사람 아니면 점점 늘어나요. 왜? 용량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굳이 지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막 전화번호가 막 몇백 개씩 쫙 올라가죠.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몇백 개 이상 저장이 안 돼요 라고 그러면 지워야지. 쓸모없는 사람은 지워야지. 근데 지금은 연결 안 되는 사람까지도 그냥 다 갖고 있지. 그게 이제 저장 장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발전하니까 그걸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를 다 모아놔도.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고정된 게 아니고 변화 속에 있는 거지. 요 변화하고는 또 다른 안의 변화지.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얘기하면 하드웨어의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갤럭시면 갤럭시, 안 그러면 애플, 이 하드웨어의 변화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저장, 나라고 할 수 있는 내 폰이라고 하면 그 내 것과 관련된 게 저장돼 있잖아요. 그 저장된 부분도 사실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두 가지 층차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는 불변이고 하나는 변화는 아닌 거죠. 단 하나는 늦게 변하는 거고 하나는 빨리 변하는 거죠. 요거는 1년이든 요즘 젊은 애들 같으면 1년 쓰면 핸드폰을 바꾸려고 들고 이제 한 2년 쓰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바꾸고 이제 사근 분들은 5년을 써도 멀쩡한데 배터리가 안 돼서 바꾸는 거고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진짜 오래 갖고 계시면 진품명품 나올 수도 있어요. 유물이지 유물. 신형을 안 쓸 거면 진짜 오래된 걸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싸가 되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있어. 너 아직도 그러고 써?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속도의 차이지 실제로는 변화는 둘 다 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육체가 변화되는 거 있죠? 하지만 정신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안 변하느냐? 정신도 변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보면 그게 불교. 그게 불교. 그런데 어떤 부분이든지 안 변하는 것이 상속한다라고 보면 그게 힌두교나 유신론 쪽 종교의 특징이에요. 어딘가는 안 변해. 어딘가는 안 변해. 왜냐하면 신은 변화하지 않는 존재거든. 그래서 신에게서 출발하면 변화하지 않는 속성이 만들어진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금강경 사상 비판으로 나와요. 금강경 사상 비판. 근데 사람들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왜? 어떤 것이 안 변하고 상속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불교하고 힌두교나 유신론 쪽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걔네가 더 단순한 구조예요. 외연이 넓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을 보면 신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그 사람이 윤리적이면 천국에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사람을 많이 죽였어도 신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흥부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불합리적인 거 아니냐? 차라리 착해서 간다라 그러면 합리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논리에서 가장 큰 맹점은 그거죠. 예수보다 이전에 나온 사람은 예수를 믿을래도 진장 소크라테스나 붓다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보다 앞에 태어났는데 뭔 재주로 예수를 믿어?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지. 그러면 예수보다 이전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거든.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불합리성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단테가 신곡에서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어떻게 좀 빼주려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예수 뒤에 사람이라도, 예수보다 늦게 나온 사람이라도 고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모두 고지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은 몰라요.
고려 사람 몰라. 예수보다 훨씬 뒤에 사람이라도 고려 사람이 예수를 알 게 뭐야? 어떻게 믿어?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고지했느냐에 대한 문제도 벌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존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 아프리카에 어떤 부족이 있어. 예수를 믿을래도 알아야 믿지. 그런데 고지도 안 해주고 무조건 지옥에 보내. 이거 굉장히 좀 불합리한 거죠. 그런데도 기독교나 이슬람이 굉장히 큰 종교로서 전 세계 제일 종교는 이슬람이거든요. 두 번째가 카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고, 그 다음에 저 개신교는 불교보다도 작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런 종교의 단순성이 사람들이 믿기는 편해요. 간단하니까. 좀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은데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실체가 없고 없는 상태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동아시아에서는 오늘날까지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인도 사람들 붓다 당시에는 이게 이해가 됐던 게 뭐냐면 그게 이 아트만설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용이했던 거고, 그런데 그 대신에 어차피 무엇 다음 단계 2단계면 1단계보다는 당연히 적어요. 영화 같은 경우도 1탄이 성공해서 속편이 나오면 속편이 특별하지 않으면,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관객 숫자가 적습니다. 왜? 그것을 1편을 이해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거든. 그러니까 외연이 적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설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약간 복잡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세상에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있느냐? 그러니까 꿈 생각하시면 돼. 꿈속에는 실체가 없지만 작용은 존재.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면 작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라고 하는 게 반야 사상의 핵심입니다.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비슷해요. 이 공사상이 인도에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영이라는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죠. 영, 숫자 0. 0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적인 실체는 없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는 뭐 10,000개가 붙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건 0이고 그냥 0이고 값이 없고, 단 일반 숫자랑 붙으면 능력을 발휘하죠. 0은 능력을 발휘하죠. 동그라미가 몇 개 붙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화폐 가치는 뭐예요? 동그라미에 결정이 되는 거죠. 앞에 숫자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물론 앞에 숫자도 결정을 하지. 근데 뒤에 게 훨씬 더 큰 결정력을 가졌죠. 1,000원 주는 것보다 5,000원 주면 좋지만 5,000원보다는 공 하나가 붙는 게 더 낫죠. 이거는 뭐 10배씩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0이라는 게 뭐냐면 자체 실체는 없고 자기 값은 없고 그 다음에 작용값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사상이 아니면, 그래서 0 이꼬르 0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라고도 하고 0이라고도 부르고 0이라고도 부르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0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공사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걸 뭐라 그러면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예, 한문으로는 진공묘유. 실체는 없는데, 진공이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실체가 없는데 묘하게 실존한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작용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실체는 없는데 작용은 있다.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말하면, 나라는 개념이 항속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건 나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누구한테 심한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고, 그 나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는 개념이 이렇게 상속으로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 나라는 개념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축적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개념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내 동생이 대통령이야. 내 동생이 대통령이야.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지지난 정권 때.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죠.
근데 내 동생이 대통령에서 끝나면서 내가 깜빵에 들어갔어. 그러면 나라고 하는 개념도 이게 재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내 동생이 대통령일 때는 어디 깜도 안 되는 게라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는 거지. 우병우 예전에 그 사건 터졌을 때 우리 봤었잖아요. 우병우가 이렇게 그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었던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자기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우병우가 서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딴 검사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쪼리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던 시절도 있지만 지금 같으면 이제 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계속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나지 항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진공묘유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 무엇이 항상하게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변화 속도가 느린 것과 빠른 것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모두 다 변화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 신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도 결국 뒤진다. 인간보다 오래 살 뿐이지 결국은 그것도 변화하는 존재이다.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대박 싸우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를 신의 아들로 볼 거냐의 문제거든. 예수를 신의 아들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는 손자도 낳고 그 증손자도 낳고 그럼 결국 신도 늙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무슨 개소리냐. 신은 완전체인데 신에게 아들이 어떻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무하마드를 예언자로 인정하고 예수를 예언자라고 보는 거지 예언자는 그냥 신의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다바리일 뿐이지 어떻게 그게 신이냐. 신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건 인간적 생각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걔네들이 계속 싸우면서 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도 맞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기독교에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부와 성자는 일체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변화돼서 나온 거지 이 모습과 이 모습으로 나온 것뿐이지 실제로는 손바닥 앞뒤 뒤집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구라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비판의 측면에서 거기에서 말들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로 볼 거냐,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볼 거냐, 그리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변화를 수긍하는 집단, 하나는 불변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불변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유신론자고, 변화를 수긍하고 그 변화를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불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무언가 좀 더 나아가겠다? 똑같은 변화예요. 이 변화를 인정을 하는데 이거를 행보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고 이거를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이에요. 과학도 변화를 인정하죠. 불변이면 과학이 더 이상 진보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나아갈 수 있는 게 없잖아. 앞에 걸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는 그렇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꿈과 같이. 꿈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 현상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느냐? 실체가 없어도 의미는 존재한다. 왜? 꿈을 깬 사람에게 꿈은 의미가 없지만 꿈속에 있는 사람에게 꿈은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원래 제가 이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상 비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저 사상 비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아상, 뭐 사람이 아상이 있어서 아상이 높아서 뭐 이러는데 저게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알고 보면 그 아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해서라는 뜻이 아니고 이건 아트만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건 힌두교적 얘기예요. 너는 힌두교인 아니야? 아상이 있어서라고 하는 건 너는 힌두교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불교 안에서 이상한 행태로 쓰고 있죠.
아상, 아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은 뭐 기도하러 와가지고 무슨 뭐 아상이 어떻고 지금 뭐 우리 절 같은 이런 데는 뭐 자리도 많고 이러지만 뭐 조계사나 이런 데 가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지정석이 있어요. 그 노고살림들이 자기 땅을 샀어. 법당에. 방석 하나씩이 자기 땅이 있어. 그래 거기를 넘어서면 막 싸움이 붙어요. 지정석이 있으니까 새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 자기 자리래.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아니 신도 많고 오래된 절은 다 그게 그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은 복 받은 거야. 우리 널널하잖아. 우리는 코로나에서도 끄떡이 없을 정도로 거리를 확보하면서 앉아 있는. 너무 좋잖아. 코로나 때문에 거리 확보하고 있는 거야. 이거. 코로나만 안 했으면 굉장히 많이 왔을 건데, 그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지. 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이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